왕 박사의 글로벌 경제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가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해서 그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일본의 의도를 보면은 일본 경제 산업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체제, 소위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체제는 이것은 일종의 국제적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이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이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고 한국과 이러한 관계 하에서 수출 통제관을 관련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협력해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이 연관되어 있는 이 수출 통제권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적절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연관되어 있는 수출 통제권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선 양국 신뢰관계의 저하를 언급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원고가 되겠죠. 원고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를 달라는 그런 민사소송이었고 여기에 이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존의 방침을 뒤엎은 겁니다. 이 방침은 일본 측도 주장해왔고 또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이전에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 30일 이전에 6년 전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상고심에서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이 징용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송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05년만 해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당시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된 것다.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입장이 번복이 된 겁니다. 물론 일본 대법원에서는 일본 입장을 들었고 또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는 또 이러한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가 그런 재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판결이 경우에 따라서 충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또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과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조약이 체결된 경우 사법부는 이런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존중하게 됩니다. 국제조약을 체결했는데 국내법에 있어서 그걸 뒤집어 버리게 되면 자꾸 국제조약이 이게 무효가 되고 상호 신뢰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법자제의 원칙 이것을 지켜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자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훼손할 경우에는 과연 꼭 지켜야 될 원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가 일본이나 한국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에 서로 간에 이제 사법적 의견이 다를 경우에 국제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죠. 일본에서는 야, 우리 한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여러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 따르면은 국가가 대신 받은 자금이 자국 국민한테 뭐 보상금이든 배상금이든 위자료가 되든 사용되지 않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뭐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어떻겠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법자재의 원칙이 국제사회의 불문율이라고는 하지만은 개인의 기본권 또 인권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존중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야,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보자. 제3국을 끼어들여서 아마 그것이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안 가겠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설치해서도 안 하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무역 보복 조치로 경제 보복 조치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중재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미국이 중재를 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쪽이 전부 다 조금씩 양보하기를 아마 미국은 주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언론사죠. 경제방송 이쪽으로 유명한 블룸버그에서 사설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자 사설에서 상당히 일본을 좀 비판하는 톤으로 썼습니다. 아베의 한국과의 무역전쟁은 호플리스다.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설을 썼는데요. 과거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이 상업적인 무기, 웨폰이라고 씁니다. 이 상업적인 조치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조치, 일본의 근본 조치, 아베의 조치는 일본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서 너는 이기지 않았냐. 압승을 거뒀으니 이제 한국과 벌리는 멍청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멍청한 무역전쟁을 거두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하자면서 한국에 대해서 취했던 조치는 너 아베 자신이 위선적이다. 그리고 또 트럼프도 한편으로 깝니다. 트럼프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역사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먼저 아베가 나서서 원상 조치를 하고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돼.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조금 블룸버그도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일본이 제안한 중재안을 우리 정부 보고 이제 받아들이라는 건데 우리도 일본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건지 그건 아직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의 회복은 단기간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인 덩샤오핑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덩샤오핑은 뭐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마오 시대에는 뭐 2인자, 3인자였습니다. 78년에 10월 달에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덩샤오핑은 공산당이었지만 직접 총을 들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재건하려면 다시 개혁개방할 시기에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일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중일 분쟁 지역,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센카쿠, 일본명은 센카쿠고 중국명은 나우이따오입니다. 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가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덩샤오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후대에 넘기면 좋겠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총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이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이 연관되어 있는 수출 통제권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느냐,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다, 두 나라 모두 다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들, 그리고 또 그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체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측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모두 국제적인 그 전략물자, 민간물자죠. 이 수출 통제 체제의 회원국으로 공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통제 체제라는 것은 원래 냉전 시대에 동서간의 아주 극심한 냉전 체제의 대공산권으로 물건이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자는 체제가 이제 코콤 체제였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동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94년에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만한 이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체제가 새롭게 정비되는데요. 94년에 코콤이 해체되고 96년에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것이 네덜란드에 있는 바세나르에서 체결됩니다. 이 협정은 바로 코콤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래식 무기 및 듀얼 유즈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 생산에도 쓸 수 있고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물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출 통제를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서로 여기 회원국이 되면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해왔다. 그 실적을 공유하게 됩니다. 현재 한 40여 개국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이 회원국들은 모범적으로 수출 통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간에 소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제도 말고도 이제 핵 공급부로 원자력의 비확산 체제에 관련된 체제가 있고요. 또 생화학 무기도 여러 가지 무기에 사용되니까 이것을 호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이 세 가지와 바세나르 협정을 묶어서 4개의 국제 수출 통제 제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모두 이 수출 통제 제도의 체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각국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국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 품목수, 그 품목수가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죠. 또 지역도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징역을 하고 벌금을 취할 것이냐, 이것이 각 나라의 국내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출 통제 수단은 캐치홀입니다. 이 캐치홀 통제라는 것은 수출 품목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통제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 살상 무기와 좀 연관이 있을 경우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이제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지금은 그동안 인정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홀을 이것을 2003년부터 지금 도입했고 모든 권고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예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보다도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유엔에 그냥 안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보리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공동조사를 하자. 공동조사 결과 과연 부적절한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 일본 측 주장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한 조치는 분명히 부당한 것이다. 근데 일본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이런 공동조사에는 또
나서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한일 간에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데요. 이것들의 핵심, 이런 제품들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했죠.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면 대상이 되는 품목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1112개에 달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3개를만 간편 서류만 제출하면 뭐 수출이 다 통과되는 거였는데 이제 9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심사에 90일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한다는 것이지 수출 금지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제조업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3개 품목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시제품이 개발되었다라는 희소식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선을 이제 다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SKM입니다. SK 머티리얼스가 지난 1, 2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99.999%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연말까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일본에서 저순도 불화수소를 수입해갖고 고순도로 정제해 나가는 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솔브레인의 회사가 주가가 그동안 이것이 잘 됐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등락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역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제품의 것을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좀 뒤처지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을 쫓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대기업과 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협업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일본의 좀 밑에 수준까지는 따라가자. 그렇지만 일본의 수준을 넘는 거는 아마 2035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 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전략물자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물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국산화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의 취약한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런 핵심 물품에 대한 R&D 세제가 세액공제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100% 최대 100% R&D 세액공제를 이런 품질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한일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감정을 사겨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 싸움 그만하자는 거죠. 좀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스마트한 똑똑한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